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형철입니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와 함께 지역 공약들이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또 지역의 현안과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네, 다음으로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조기 대선이라서 인수위원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새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정부를 선언했죠. 네. 딱 이제 오늘이 일주일하고 다음 하루 더 되는 날인데 제가 최근에 서시장을 좀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활동하는 모습 TV로 보니까 눈물이 난다. 고맙다. 행복하다. TV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정말로 실사구시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민생경제 회복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회복 또는 여러 가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들이 한껏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일조가 아니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비상경제 대응 TF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노사정 대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추경 편성을 또 지시를 하셨고 네. 경제 분야 여러 가지 차관들을 실적 임명을 하면서 이제 가동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석열 정권이 참 난국에 빠뜨렸던 외교 국방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뭐 골프 회동도 약속을 했고 또 이시바 일본 총리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건설적으로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먼저 망가진 외교 관계도 회복시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번 15일 출국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역시 대통령 복귀를 잘했다. 네. 이런 하여튼 기대감을 들게 하는 한 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런 이제 국민적 기대감에 대해서 이재명 새 대통령이 그대로 부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 시절에 대선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네. 그걸 지금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행보가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의 초인적인 그런 모습 또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3시간 40분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김밥 한 줄하고 그리고 생수 한 병 줬다는데 그리고 또 곧바로 또 본인은 또 회의를 했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국정이 6개월 동안 실종돼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생 경제 위기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 대응 TF 곧바로 또 가동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이 정부가 결국 선택을 받고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지금 국무회의에서 1호 법안 공표한 것이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이제 3대 특검 법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빠르면은 다음 달 초부터 가동이 될 텐데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처벌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을 좀 높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또 뭐 강훈식 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실장 수석들 인사를 보면 바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베테랑급, 중량급 정치인들을 대거 발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꾸려갈 장 차관들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 추천대를 도입한 게 뭐 새로운 변화로 지목이 되는데 내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요인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인선의 기준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충직, 그리고 또 하나는 유능함인데 충직이라 하면 이제 국민에 대한 충직, 성실 의무를 얘기하겠고요. 또 유능함이라는 것은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테랑급의 경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인사가 발탁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동안에 홀대받았던 우리 호남인들이 이번에 이재명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발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인들을 대거 중용하는 그런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 고향이 장흥입니다. 그리고 또 황인건 경호처장 이분은 이제 무안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무안입니다. 무안 분들이 대거 중용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내정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측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통하면 다 된다. 그래서 만사 현통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광주가 고향이고요. 산업통상자원 1차관 문신학 이분의 해남, 그리고 또 기재부 2차관 해남, 그리고 외교부 차관 박윤주, 그리고 앞으로 또 장관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인사에도 상당 부분 호남인들이 발탁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인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내각 구성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우리 배당 말씀처럼 다 뭐 실력들이 있고 당장 업무를 해도 지장이 없는 유능한 분들이 이제 발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제 총리가 임명이 돼서 제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은 다 어느 정도 내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호남 분들 상당히 배려를 받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이라든지 대통령실 뭐 하여튼간에 핵심 인사들이라든지 또 내각의 뭐 차관들 특히 이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이 또 우리 호남분이나 전남분이라는 것이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네. 경제를 총괄하고 전남이 이제 우리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그걸 총괄하는 또 산자부 1차관도 우리 또 전남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굳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려면 또 인사에 있어서 우선 좀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또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될 수 있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한 분들이 내각이나 대통령실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뒷받침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불법 계엄 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3대 특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이 이제 가결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표가 됐죠. 통과되고 공표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국회에서 4번 가결됐지만은 대통령이 4번이나 거부권 행사했던 사안이고 또 내란 특검도 2번, 최상병 특검은 3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됐는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망에 따른 정의가 실현되는 이제 그런 특검이 발의가 돼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또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듭니다. 누구는 이것을 뭐 정치보복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 뜻에 따른 범죄를 제대로 밝혀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또 범죄 재발을 막는 또 다른 하여튼간에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수사들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고 맡겨봤자 할 의지도 없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명품백 이런 수수 같은 것도 그냥 출장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면제고 줘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고 검찰에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검이 불가피하고 또 국민 다수 여론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인데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국민들의 좀 이게 여러 가지 갈증을 좀 해소하고 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세를 확실히 척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검의 생명은 독립성, 공정성입니다. 검찰은 뭐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뭐 정권의 시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권력의 개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특검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성을 갖고 있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들어서는 것을 당론으로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에 들어간다면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중진들도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특검에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데 이건 전혀 맞지 않다. 분명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과 정치보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치보복이라 하면은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탄압하고 제거하는 것이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보복이란 말도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보복을 하려면 자기가 뭐 당한 게 있어야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뭘 당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가해 역할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보복이란 말도 맞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정치 탄압, 야당 대표 죽이기만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이제 대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의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특검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대 특검은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뭘 지금 교훈을 얻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되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당 해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의지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문을 닫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도 배제할 수 좀 없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뭐 선거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죠.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파면되는 치러지는 좀 보궐선거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내란 계엄을 일으켜서 주권자의 주권을 총칼로 강탈하라고 했던 이 내란 정당의 내란 후보에 대해서 내란 옹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참 열망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참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정말로 민생 경제가 너무 도탄에 빠졌잖아요. 어려워지니까 제발 좀 어떻게든 국민들 살게 해달라. 그러려면 정권이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유능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성남시장 또 제1당 대표를 하면서 내란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또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래서 이 새로운 국민들의 선택의 기회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함께 도와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전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승리의 핵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다 아는 거죠. 12.3 비상계엄. 네. 내란으로 빚어진 이제 조기 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행위다라면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이거는 결과가 정해진 그런 선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가 아니고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몰락의 1등 공신은 누구냐?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등 공신은 누구냐? 그러면 윤석열. 그러면 3등 공신은 누구냐? 친윤. 지금 뭐 이런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저는 좀 모든 정치인들 또 정권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역시 이제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자신이 제왕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인데 마치 자신이 제왕인 것처럼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를 죽이기에 나선가 하면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도 늘 겸손하게 내가 가진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 뭐 사전 투표율 한번 보면 34.8% 뭐 역대 2위 기록했습니다. 보통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반대면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뭐 이런 해석들이 예전엔 있었는데 뭐 이번 대선에서도 뭐 이게 적용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봐요? 뭐 이번 대선은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꼭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 진보 진영에게 유리하다라는 해석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틀린 것으로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이제 지난번 대선보다는 한 2%포인트 네. 낮았지만은 결국 유권자 표심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몰렸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전 투표율 그리고 본 투표율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영남과 호남 동쪽과 서쪽이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보면은 뭐 전남을 비롯한 호남은 뭐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전남 같은 경우 56%. 네.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는 또 경북 이쪽은 전남에 비해서 또 호남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투표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사전 투표를 안 하는 대신에 본 투표는 대거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는 80%로 전국 평균 79%를 오히려 넘어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남에서 TK에서 왜 사전 투표는 안 했을까? 결국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의 선동에 좀 상당히 휘말린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표심 결과하고는 TK, PK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고질적인 이 영호남의 이 대립과 갈등 네. 이런 거는 뭐 이재명 정권에서도 역시 숙명적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전남 지역 선거운동 이끌어오신 입장에서 네. 이번 선거 투표율, 득표율 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저희가 3년 전 대선 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이 81.1% 투표해서 제가 86.1% 지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은 저희가 투표율은 2.5% 높아졌어요. 네. 83.6%를 보인 반면에 득표율은 85.87%, 약간 0.34% 뒤지는 이렇게 했는데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뭐 정부적인 현상이었고
투표율 뒤진 것은 지난 3년 전에는 이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중에 한 분 들어서서 이준석 후보가 한 5% 먹어버리니까 이게 참 그 갭을 극복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9.4%라는 전국적인 투표율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97년에 80.7%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번 선거는 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민심이 결집한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이제 투표율도 좀 높아지고 득표율은 약간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국 최고 득표율을 올리면서 우리 전남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남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영남 지역 표심 잡기 위해서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 기대만큼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이재명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염려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남, 특히 TK는 전국 표심하고 전혀 반대, 동떨어진 그런 결과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하는 이 TK 또 PK의 국민의힘 중진들은 야, 이번 대선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역은 건재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가면 유지가 되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자민련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식을 하나 더 붙인다면 극우화된 영남 자민련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고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전혀 그런 행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네. 사실상 이런 성적표가 나왔다면은 해체를 하거나 또는 재창당 수준의 그런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권 투쟁에만 지금 눈이 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정치에도 좋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극우화된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영남권 그 5개,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제 저희가 1위를 못하고 2위를 했습니다만은 뭐 통계에서 보시면 울산은 42.54% 그리고 부산은 40.14%로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가 40%대를 넘었어요. 마의 40%를 이제 돌파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도 39.4% 득표율을 보이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점차 역시 영남도 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저희가 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TK 지역도 뭐 20%대에 머물렀지만은 20대 대선보다 대구는 1.62% 올랐고 경북도 1.72% 올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좋아지고 국민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크게 통합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고 함께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패배 요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 원인 뭐로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내란 심판 선거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누가 나와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인데 김문수 후보는 한마디로 극우화된 그런 후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문수 후보만 사과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하면은 뭐 노동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하고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광훈 목사랑 같이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동 대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행보를 보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라든지 뭐 탄핵을 반대라든지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참패에는 예정이 됐다. 그래서 뭐 이번 대선 참패의 핵심적인 역할을 김문수 후보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행보도 상당히 좀 기괴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참패를 했다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뭐 훌라후프를 한다라든지 또는 뭐 턱걸이를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 그리고 또 반성 대신에 당권 도전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은 입으로는 당권 도전 안 한다고 하지만 측근들을 보면 당권 도전의 의사가 확실해 좀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김문수 후보는 51년생입니다. 나이로도 지금 75살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당권 도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엿볼 정도의 그런 국민의힘의 수준이라면은 정말로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퇴행적인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은 한국의 정치의 불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8.34% 득표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이제 논란을 일으켰고 이 이준석 후보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여론도 여전히 거센데 앞으로 정치적 입지나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준석 전 후보죠.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젓가락 발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젓가락 발언 때문이 아니고 이준석 정치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근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 갈등의 정치, 혐오의 정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2030 대 기성세대를 갈라치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2030 젊은이들 내에서도 남녀 젠더 갈등을 유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을 혐오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고 그런 정치의 모습들이 결국은 대선 후보자들 TV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젓가락 발언만 없었다면 10%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정치,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는 이준석 정치인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굉장히 저조한 대선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좀 자기를 성찰하고 차라리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정치인 이준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젊은 정치인이라면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야 되네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재주는 있으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생산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제 끊임없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나 주장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실제 지난 21대 총선 관련해서 126건의 그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100% 다 기각이 됐거든요. 이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 이게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러고 김문수 후보도 이번에 또 사전투표 참여를 했어요. 진짜 이게 부정선거 거석이 소지가 있다면은 투표를 거부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도 더욱 이제 이것을 계기 삼아서 저희들이 더욱더 선거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일부 또 뭐 실무상 가오라든지 일부 또 임시 직원들의 일탈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반면에 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선거 방해행위 정도에 이르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무책임한 근거 없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배경 뭐라고 좀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음모론자들의 선동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150번이나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는데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상에 빠져 있다가 12.3 비상계엄까지 해가지고 자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마디로 보수 정치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선관위에도 따끔한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좀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 부실 선거 관리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러면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도 선거 관리에 3,200억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뭐 속구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또 대리 투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투표 용지를 외부로 유출하는 반출 또 투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이제 마무리됐고 네. 1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뭐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뭐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건 좀 이를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이번 이제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 투표 결과가 저는 지방선거에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을 하면 미래에 내년에 지방선거 결과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미래를 전망을 한다면 지난번 지방선거하고는 정반대의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5곳,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호남하고 경기, 제주. 네. 근데 이번 대선에서 보면은 뭐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11곳,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6곳입니다. 보면 이 6곳이 다 PK, TK, 네. 영남 플러스 강원도, 한 곳 외에는 뭐 수도권, 또 그리고 충청, 다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14곳이나 이겼어요. 그러면 이 분석을 하면 11곳을 이기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지방선거 때까지 굉장히 잘하면 이번 대선 결과로 분석한 11곳 플러스 알파까지 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강원도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PK 또 뭐 울산, 경남 여기서도 좀 상당 부분 약진.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기록했던 그런 지방선거 결과하고 타이 스코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압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지역 공약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 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꼽으라면 역시 이제 의대 문제일 텐데 지난 정부에서 의대 설립이 무산돼서 지역에 참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뭐 여전히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지난 정부의 의정 갈등은 우리 윤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객관적 자료 없이 2,000명 정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고 특히 이제 의료 대란으로 지금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전남이 이제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의대생 정원해서 전남에 우리 국립의대가 신설이 되고 나가서 동북권과 서북권에 상급 종합병원이 좀 동시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도당 공약에는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전남적 의료 공약이 공공의대 설립에서 도민의 건강 공공의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당에서는 7대 핵심 공약에서 국립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게 뭐 우리 전남 도민들과 함께 도의 10명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런 이제 당사자들이 하여튼간에 이 당사자들 서로 통합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새로운 하여튼 의료 개혁 방안이라면 저는 지역 의료계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전남 도민들의 가장 큰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의 대전환. 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여수와 전남의 두 번째 공약으로 여수하고 광양에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넣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여수 석유화학 산단과 관련돼서는 뭐 저희들이 계속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를 하고 또 도화시가 노력해서 뭐 이 산업의 선제 대응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뭐 이것은 그냥 은발의 오줌 누긴 것이고요. 그냥 1차 추경 때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혀 지금 가시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역의 석유화학 산단 이게 극복하려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조 개편은 현재로서는 공정거래법 이런 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예외를 인정해야 되고 또 조세 감면해줘야 되고 전기세 감면해줘야 되고 또 금융지원, 세제 지원해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이게 참 우리 석유화학 산단의 생각에 경쟁력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는 거부를 하고 모른 채 했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구조를 재편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또 지원으로 스페셜티 중심에 지금은 네. 법령 제품 중심인데 이제 전문성 있는 전문 제품 특히 이제 그 친환경 전문 제품을 좀 개발하고 이것들을 좀 생산을 많이 해서 지역의 석유화학 산단이 지속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이니까 제가 이 실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건 모르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 보게 되면 호남처럼 많이 쓰듯이 네. 이 부분도 이제 공약을 했고 전남이 또 뭐 최고 득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최우선 배려하게 되면 5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여수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것 이것도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 네. 지역민들 많은 기대감 갖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까지는 전남도가 좀 무관심하고 무안공항에 집중하는 바람에 조금 좀 차질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약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수공항 활주로를 좀 연장을 하고 또 하여튼간에 부정기 여객선이라도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에 반영돼서 도가 이제 반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로서는 이제 남해안의 동부의 뭐 김해공항, 서부의 무안공항, 중심에 있는 여수공항이 3박자를 갖추게 되면 남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되고 또 여수의 뭐 해양관광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업들이 있고 새롭게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는데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역 여론에 따라서 이 관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진보 보수 양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구도 이것도 좀 해소돼야 될 거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통합도 이뤄내야 될 건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입니다. 역시 이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진영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인사만 써서는 안 되고요.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탕평 인사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진영이나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탕평의 농도를 좀 짙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된다. 지금 뭐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잖아요. 죽이기 정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좀 제발 잘하기 경쟁을 좀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 복원하기 위해서 취임 첫날 바로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수시로 여야 대표들과 식사 정치, 비빔밥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만나야만이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네. 대화를 해야만이 뭐가 협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을 발탁을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야 두루 친화력이 뛰어난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치에 좀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공약상 한 3%대 성장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성장을 좀 해야만이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해소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좀 해소돼야만이 이 정치적인 양극화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처리해서 주가를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당장 본인이 당선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3천선은 금방 넘어설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코스피 주가 지수 5천까지 좀 달성을 해서 국민들이 좀 고루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네.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대선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글쎄 우리 이제 전남 도민들께서 무려 85.8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고 우리 또 호남이 전남이 중심되는 4기 민주정권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준비됐다. 철저히 검증됐다. 그리고 정말 잘할 거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난 일주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우리 민주당도 함께 책임지고 열심히 힘을 모아서 성공한 이재명 정부 만들고 우리 전남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정부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49.4% 득표율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우리 호남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과반을 못 넘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51% 넘어가지고 역대 최고 득표를 하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 좀 2% 정도 부족한 게 낫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게 성공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저는 겸손함을 좀 끝까지 유지해라 라는 말씀. 그리고 본인이 소년공 시절의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좋은 정치를 통해서 고루 세상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심 좀 끝까지 임기 5년 내내 유지하면 결국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선이 치러진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신속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